자, 제 15포인트 물건 운송인입니다. 자, 15포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14포인트 문제를 풀면서요. 운송 주선인이죠. 거기서 제 2번 문항의 경우에 순차 운송 주선의 경우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차 운송의 경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순차라고 할 때는 순차 운송인에 대한 어떤 느낌이 전부 더 좀 강하게 느껴져서 표현을 잘못하겠다기보다는 좀 짧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순차 운송의 경우에 이거를 순차 운송 주선의 경우로 수정을 하고요. 15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15포인트 운송인에 관해 대해서는 이제 물건 운송인, 여객 운송인을 나눠보고 화물 상하증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조문별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죠. 조문의 경우에 이제 화물 상하증에 관한 경우는 이제 128조부터 133조에 관한 규정을 빼고 그다음에 147조까지 하고 148조부터 여객 운송인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5조부터 147조까지 물건 운송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125조부터 설명을 해보죠. 의입니다. 운송인의 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호천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긴 하지만 그죠? 뭐 굉장히 바다에서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육상과 거의 같다고 그래서 육상 운송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 운송을 영업을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운송 주선인의 경우는 물건 운송 주선인만 운송 주선인이고요. 여객 운송 주선인은 운송 주선인이 아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주선인은 그죠? 준위탁 매매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송의 대상의 경우는 이제 여객, 물건 운송과 여객 운송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섞어서 나와서 여객 운송이 나오지만 여객 운송 또 독자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죠. 자, 이제 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도급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의 완성의 대가로 그저 보수를 지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운송의 경우도 운송의 도착지까지 마무리했을 때 그 운임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그 법적 어떤 그 성질이 계약의 성질이 도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의 경우에는 이제 도급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도급이라는 어떤 개념이 다른 상해 강론의 다른 어떤 상인의 경우는 다 위임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운송계약만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나온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뭐 이런 얘기를 시험에 되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구체하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그 도급계약이다라고 하는 것 보겠습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이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사계약이라든가 우리가 운송도 거기에 해당된다. 상해의 강론의 모든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위임계약이지만 운송계약만 도급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시험에서 뭐 우리가 뭐 기억 안 해도 최근에 안 나오지만 혹시라도 나오면 뭐 모르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까다롭게 나오는 내용들이 혹시라도 나올 것까지 다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운송계약의 체결에는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구두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시험에서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런 걸 안 낸다는 거죠. 내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지문으로 안 내고 있다. 그래도 알고 넘어간다. 자, 125조 이렇게 살펴봤고요. 126조 화물 명세서입니다. 이 화물 명세서에 관한 내용들은 시험에서 뭐 자주 내놓은 건 아니고요. 개정이 2007년도 8월 3일 되는데 특별한 게 개정된 게 아니고 요게 원래 그 법조문에 여기 이제 모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법이 돼서 이제 운송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운송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인이 김영란이 서명해야 되는데 운송장에 김영란이 서명하는 자는 송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그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까 운송장으로 하지 말고 화물명세서로 바꾸자 해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상법에서 화물명세서라고 표현하는 거 빼놓고는 지금 현재에서 이제 운송에서 실거래될 때는 화물명세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 운송장이라고 쓰고 있죠. 그게 바로 이 화물명세서입니다. 종래의 상법에서도 그런 운송장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근데 이 운송장을 화물명세서로 바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험에서는 뭐 전부 다 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1호부터 5호까지 다 뭐 우리가 암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다 암기하기 어려운 어떤 내용들이고 한 1항 정도 우리가 1항이 아니고 1호 정도 기억하면 좋겠고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이런 거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뭐 여기 뭐 전부 호수는 호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 것보다는 1항, 2항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화물명세서 그럼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2021년도 나왔죠.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운송장을 교부해야 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화물명세서 바꾼 거죠.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 청구를 안 하면 교부할 필요는 없는데 청구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청구를 안 해더라도 화물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는 틀리죠. 그런 것도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지문에서는 좀 까서 내는 건데 그런 걸 안 내고 있긴 하지만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물명세에서는 이제 아래 호수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까다롭게 운송인이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 운송장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바꿔서 화물명세에서는 그죠? 운송인이 김영란이 서명해야 한다. 그럼 틀리죠. 송하인이 김영란이 서명해야 된다. 자, 화물명세서에 관계되는 내용은 2항 정도의 어떤 내용 그거 보고 호수는 조금 몰라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화물명세서는 송하인이 교부한다. 화물명세서에는 송하인이 김영란이 서명해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7조의 화물명세서 허위기재에 관한 책임, 이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죠. 뭐, 이게 그리 중요한가, 뭐 화물명세, 운송장에, 아니면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까지 책임을 지는 걸 뭐 시험에 낼 거냐 말 거냐 해서 잘 안 나왔던 건데,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대로 이제 1항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죠.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의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는 운송인에 대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이 악인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송하인이. 127조 1항 정도는 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화물 상한증에 관한 걸 빼버리고 그 다음에 134조로 넘어가는데요. 이 134조에 관한 내용도 시험에서는 좀 우리가 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잘 내고 있지는 않았어요. 좀 까다로운 내용이고 우리가 굳이 이런 것까지 뭐 멸실에 의한 경우의 운임까지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건데 뭐 최근에는 뭐 우리가 어떤 거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빼놓고 공부할 수는 없죠.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책임이 없습니다. 송하인이. 그러면 멸실될 때는 운송인은 그 운임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는 받을 수 없는데 받은 때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가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의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항, 2항에 대한 어떤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조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조문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운송인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높은 것 중에 하나니까 나오면 다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둬라. 그다음에 135조의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소홀히 다룰 거는 아니지만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건 지문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다 하나로 잘라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내는 겁니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조문의 경우에 이제 그대로 개정된 지가 옛날에 올해 최근이 아니면 최근도 한 2010년 뭐 2010년에 좀 가까운 어떤 시기에 이제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요거를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으로 고쳤어요. 한글이 더 쉽다 이런 거죠. 주의를 해태 이런 게 좀 어렵다는 얘기죠.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고치면서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면하지 못한다를 있다로 이렇게 고친 거죠. 그래서 뭐 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거는 이제 옛날 거는 그대로 놔두고 좀 바꾼 거는 이렇게 있다, 없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똑같은 내용이죠. 135조도 우리 그렇게 우리 그 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고 다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36조에 의한 곡가물에 대한 책임은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문항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나오고 있죠.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곡가물에 대해서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한 경우에 하나요. 명시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보통물로서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조금 빈번히 나왔던 내용들인데 최근엔 참 나오고 있지 않다가 21년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항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바꾸면 곶감을 명시가 없는 운송물에 대하여 운송주선인은 곶감을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보통물로서의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까다로운 내용으로 나오면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조문만 공부하다가는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보통물로 책임도 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137조의 손해배상액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운송인에게 있어서만 정액배상주의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경우는 다 이제 정액배상주의가 아니고 그죠? 그 모든 어떤 배상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배상을 책임을 정하는 건데 여기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인데 최근에는 자주 뭐 운송인을 옛날에 좀 많이 냈었는데 운송인보다 뭐 우리가 안 내던 창고업자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주선인도 내고 옛날에는 거의 운송주선인 창고업자 잘 안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창고업자도 나오고 뭐 운송주선 어느 게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고 싶으면 그냥 하다가 아무거나 선택을 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액에 있어 운송물이 전부 멸실 연착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인도할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의한다라고 하지 않고 따른다는 거는 우리가 멸실됐으니까 그 어떤 가격 형성이 잘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인도할날의 도착지에 어떤 것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하니까 그 어떤 사항에 따른다. 이제 따른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 따른다. 두 번째는 따른다고 했잖아요.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이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잘 안 정해져 있으니까 따른다는 거고 이건 의한다. 조금 바꿔서 따른다, 의한다 이런 걸로는 잘 안 낼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출제하는 분이 이게 맞는 거지 틀리는 거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시비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따른다, 의한다 그렇게 되는데 전부 멸실의 경우는 우리가 인도할 날 요게 중요하고 일부 멸실 훼손 이거는 인도한 날 요게 중요하다 이거죠.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한 경우 가실로 인한 경우가 는 손해배상 모든 손해를 배상하지만 가실의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가실로 인한 때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인한 때에는 간헐적으로 나온 내용들이긴 한데 또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기억해둬야죠. 운송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한 운임 기타 비용은 전사액에 배상해서 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지금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조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37조의 이 조문 내용은 옛날에 좀 중요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중요하다. 소홀히 할 수 없다. 다 기억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여기 인도할 날, 전부 멸실 연착 인도할 날, 일부 멸실 훼손 인도한 날, 요거를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강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8조입니다. 요것도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고, 뭐, 이렇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아닌데, 최근에는 뭐 어떤 것좀 나올 수 있죠. 수인이 순차로 운송을 할 경우에 각 운송인은, 그죠?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랑 1번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내면 3번 문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죠. 순차 운송인은 과거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순차 운송 주선인데 뭐 거의 안 나오고 순차 운송인이 나왔던 부분이고 여러 차례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선생님들은 고르면 다 고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고 운송인 중 1인이 인송인 중 1인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다.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상권이 그겁니다.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 운송인 중 2인이 그죠? 손해를 배상한 때 구상권이 있는데 그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그 손해의 원인이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 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때는 때에는 손해 분담의 책임이 없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부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고가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죠? 손해배상액의 어떤 그 부분, 그것도 나오고, 이런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처분 청구권,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랬던 건데, 뭐 우리가 어떤 거와 가릴 것 없이 조문은 다 기억해 둬야 되고요. 2024년도 운송인이요. 꼭 나올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소홀히 하다가 나왔으면 틀리면 안 되니까. 조문을 잘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부는 이제 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론적인 거 백날 필요 없습니다. 조문 그대로 베끼고 있는데 뭐 조문을 해야 되죠. 송화인 또는 화물상한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해서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도에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처분 의무, 운송인의 처분 의무는 운송을 중지하는 거고
운송물을 반환하는 거, 기타 처분에 대한 어떤 운송로를 갖다 변경하면 그 변경대로 따라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처분이고, 그런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수하인, 송하인,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는 경우에 있는데, 그리고 위탁을 할 때 수하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송하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요. 이런 처분 청구권은 수하인이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면 송하인이 없어지는 거죠.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이제 행사를 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차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이거 전반부가 주로 나오는 건데 후반부도 가끔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까다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청구권자는 수하인 안 들어간다. 그죠? 수하인 안 들어가고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진이 발행된 경우에 그 소진이다. 그 다음에 운송의 중지, 운송물에 반한 기타 처분이다. 처분 내용은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하인의 지위도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런 거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칙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운송을 위탁할 때는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거, 송하인이 다 이제 위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도착지에 도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하인이 나타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나타나다가. 그러니까 수하인이 나타나니까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 권리만 행사하다가 수하인과 송하인이 도착하면 송하인도 행사할 수 있고 수하인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착지에 도착한 때는 수하인이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 이제 수하인이 나타나서 화물상환증이 있으면 소지인인데 화물상환증이 없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인도를 청구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그래서 이제 수하인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140조도 뭐 우리가 조문으로 보면 송하인이 우선적인 권리가 있고 도착하면 송하인과 운송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수하인이 권리를 청구하면은 인도를 청구하면은 수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런 것들도 뭐 상식적으로는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하인의 의무 141조 이런 것들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던 건데 또 낼 수도 있는 거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 대해서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최단금의 지급할 의무가 부담한다. 수하인의 의무 기억해두면 그냥 좋겠고. 그다음 142조와 143조는 좀 약간 까다로운 내용으로 해서 공탁 경매권이 나오긴 적이 있었던 거고 아주 빈출은 아니지만 그대로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험에 낸다고 하면 142조, 143조가 이제 주로 나오고 144조는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144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다 기억해둬야 되는 겁니다. 수하인이 불명하다. 수하인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수하인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공탁을 먼저 한다는 거.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탁을 하고 일항의 경우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che고하는 거죠. 그 기간 내에 그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하인이 불명할 때는 공탁, 그다음에 우리가 송하인에 대해서 처분 지시를 che고하고 난 다음에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경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1, 2항에 대한 어떤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항에 대한 어떤 내용은 이제 운송인이 이제 1, 2항에 따라서 공탁하거나 경매할 때는 지체 없이 송하인에 대해서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3항보다는 1, 2항에 더 중요한 어떤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 3항도 우리가 뭐 시험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다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다음 143조는 수하인이 있는데 수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그죠?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수령 불능은 이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이 있긴 한데 수령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운송인이 경매하면은 송하인에 대해서 che고하기 전에 송하인이 이제 경매를 하잖아요. 142조에서 송하인에서 이제 그 처분 지시를 che고하는데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경매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경매를 하기 전에 수하인이 있으니까 수하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운송물의 수령을 che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포인트고요. 이항에 이제 수하인에 대해 수하인에게 수하인이 있으면서 수령 거부 또는 수령 불능하는 거니까 수하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해야 운송물 수령을 che고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이제 그저 경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4조 보겠습니다. 송하인, 화물상환증 소유주인과 수하인을 모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운송인은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할 자를 알 수 없으니까 권리자에 대해서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간보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하면 된다. 틀리죠. 2회 이상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회, 2회 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 3회 이상 해야 한다. 그것도 틀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쉬운 내용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인이 1항, 2항, 그죠. 운송인이 그죠. 공고, 1항, 2항에 따른 공고를 했는데도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다음에 145조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 뭐 나오겠어요. 67조 제2항과 이하 사망의 규정은 전3조 경매에 준용한다. 67조가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사 매매에 관해서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경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모델적인 어떤 그 저기 조문이다. 따라 준용한다. 146조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까다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운송인의 그 책임의 어떤 소멸, 채권 이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운송주선인과 똑같이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147조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단기 1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 말고 특별한 소멸, 단기 소멸시효 빼놓고 또 책임 소멸 사유가 이제 특별 소멸 사유가 생기는 게 이제 146조인데 이 146조가 이제 특별 소멸 사유로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까다로운 내용들이었었는데 우리가 24년도에 나와도 이런 조문은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두고 넘어갈 내용들이죠. 운송인의 책임은 수화인 또는 화물상한증 소지인이 그죠? 우리가 도착지에 도착해가지고 화물상한증이 발행되지 않으면 수화인이고 화물상한증이 발행됐으면 그 소지인이죠. 그래서 책임지는데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할 때는 운송인의 책임을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인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 소멸 사유라고 하는 거는 운송물이 전부 멸실했다. 라고 하면 이제 특별 소멸 사유가 안 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전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틀리죠. 전부 멸실은 책임 소멸 사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소멸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 일부 멸실의 경우, 훼손, 요 경우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 운송인의 그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래서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인이 악의 또는 운송인 또는 상인이 악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특별 소멸 사유가 걸리지 않고 그냥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멸실된 경우는 특별 소멸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을 멸실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악의 운송을 할 때는 이를 수화인 또는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운송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나온 적이 있었고, 요거 146조는 굉장히 뭐 또 나옵니다. 이게 나온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문항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우리가 2024년도에는 꼭 기억하고 들어갈 내용이다. 그다음에 이제 117조와 120조 내지 120조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게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잘 나오진 않고요. 자, 문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두 문제가 있네요. 상법상 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건 1회분이죠. 업도 나올 확률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1회부터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다 같은 육상의 범위라고 보는 거죠.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을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고 한다. 125조에서 나와 있는 거죠. 송화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 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돼 있는데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 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상한증을 교부해야 한다. 128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물명세서가 아니고 화물상한증을 교부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운송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34조입니다. 송화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할 때는 1항이죠. 순송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고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 138조에 나옵니다.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연착오로 인한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8조 1항이 1항 내용이 좀 더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항이요. 그 다음에 처분 청구권에 대한 부분인데 처분 청구권은 이제 송화인이 하고 그다음에 화물상한증이 발효할 때 그 소유진이 하는 건데 수화인은 이런 어떤 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안 챙겨놓고 들어가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수화인, 송화인 또는 화물상한증이 발행된 때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의 중지, 운송물에 반한 기타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사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법상 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송화인이 화물명세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할 때는 우리가 127조 2항에 대인 1항에서 나와 있는 거죠. 할 때는 운송인에 대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송인이 악인 경우는 뭐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항에서 나오고 있고요. 127조.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요건 134조 2항에서 나와 있는 거네요.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 송화인의 잘 시험에 안 나온 건데 혹시 낼 수도 있으니까 봐라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34조 2항에서 나왔고 맞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화인의 권리가 우선하고 도착지에 도착할 때는 수화인과 송화인의 권리가 동등하고 같고 수화인이 인도를 청구할 때는 수화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때도 송화인의 권리가 수화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틀렸죠.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140조 2항에서 설명하고 있죠. 운송인의 책임은 수화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기타 비용을 지급할 때 소멸한다. 146조 이제 1항에서 나와 있는 거 맞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인 이제 이게 1항 2항에 대한 1항 2항은 이제 아니고요. 그 1항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내는 거죠. 운송인의 책임은 수화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할 때 소멸한다. 운송물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 운송인의 책임을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부 멸실의 경우에서는 특별 소멸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 있는 경우도 특별 소멸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틀린 거가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이렇게 틀렸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운송인까지 이제 가고 이제 빨리 이제 우리가 좀 더 상행이 끝나면요. 회사법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2포인트 정도 한다고 그랬죠. 앞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산 명령 이 2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주식 해설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최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째는 이제 화물 상한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